김광수의 경제소프트. 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과 길경식 연구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소장님은 몇 개의 보고서를 쓰셨습니까? 네. 보고서 자판기, 김광수 네. 소장님. 네. 지금 우리 부동산 보고서만 해도 200 몇십 개죠? 물론 이제 다 하지만. 네. 200 몇십 개가 쏟아져 나오죠. 아, 그 중에 몇 %의 지분은?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이 궁금할까요? 예. 혹시 그럼 이사님께서도 보고서를 쓰시나요? 전 뭐 따로 딱 정해져 있진 않고. 네. 그러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때. 네. 그리고 사실은 저와 매일매일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예. 혹시 그거 준비하시는 거 약간 부담스러우신가요? 좀 고민은 되죠.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제 기습 공격에. 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셨던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단순히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전국 순회 공연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국 순회 공연이라고 하니 동남아 순회 공연이 생각나는데, 해외로는 안 가십니까? 마치면 갈지도. 말이 짧아서. 아니, 왠지 기리사님께서는 네. 굉장히 순회 공연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소장님 만나 뵙고 강연 듣는 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김광수 빤데 빠. 요새보다 예전 소장님 강연이 조금 더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 어쨌든 조금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이 빠지셨나요, 소장님? 매번 강연할 때마다 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했는데 매번 그때마다 전혀 그 의외의 이런 내용들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4년 넘게 소장님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강연을 듣지만 저는 거의 모든 강연 다 듣거든요. 제가 뭐 진행을 하고 뭘 해도. 근데 들을 때마다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이제 전주에서 했었고, 이제 3월 달에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 그리고 4월 달에 또 인천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22일 토요일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3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광주에서는 또 3월 29일에 광주 NGO 센터에서 3시부터 5시 진행을 하고, 또 인천에서 이제 4월 5일 토요일에 3시부터 5시까지 인천 카톨릭 회관 5층에서 진행을 해요. 자세한 내용이나 뭐 신청 방법 이런 거는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카페, 다음 카페로 오시면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세미나들은, 이 토크쇼들은 다 10,000원에 유료 강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연구소 서적을 한 권씩 나눠드리니까 책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하고 광주는
한 일주일 됐나요? 신청받은 2주일 정도 됐는데, 한 70분 정도씩 각각 다 신청을 이미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광주하고 대전은 거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구, 부산 이렇게 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저희 카페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면 지역에서 이렇게 듣기 힘든 강연을 좀 가까이서 들으실 수 있고 또 궁금하신 점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도 있으시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는 그 순회 공연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 단돈 10,000원에 모십니다. 저도 예. 지난번에 네. 국민 그 TV 카페 오픈하고 네. 그때도 한번 했었죠. 네. 그 후에도 이렇게 조금 그 카페에서 나중에 조금 이제 여유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 국민 카페에 커피 좀 많이 팔아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수요일이요? 네. 저 일을 질끝, 어금니를 물었네요. 예.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께서 네. 소장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눈빛이요. 네. 이런 표현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잘리는데. 근데 네. 그 어떤 분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말 하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저는 그 소장님 소장님을 처음 뵀어요. 그 경제학 3.0에 보면 소장님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요? 몇 살 때? 그게 2009년도였나 언제 처음 나왔을 때 2010년인가. 그때 그냥 처음 그걸로 뵀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사진이 왜 그 마술사 김현우인가 이현우인가 있잖아요. 최현우 씨요. 최현우 씨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네. 마술사가 잘생겼네. 네. 잘생긴 마술사 있어요. 제일 인기 많은 마술사. 예. 그래서 되게 잘생기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소장 그때 이제 얼굴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우. 예. 우리 기기사님도 근데 한 미모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새 이제 막 토크쇼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끔 이제 앞에서 뭐 진행이나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혹시 이러면서 다가와요. 혹시. 네. 그러면서 그 한미모 하신다는 기리사님? 예. 그래서 그냥 좀 야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냥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좀 그래요. 예. 기리사님 한미모 하십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거든요. 경제 소프트에 다시 끌려온 이유가 두 분이 한미모들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 우리 소장님 피곤하신가 봐요? 예,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댓글 게시판에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에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정말 가능한 계획인지, 사람들한테는 잘 와닿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들었는데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크게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 전략과 이에 관한 9+1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내용과 비교해서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고 기존의 정책들의 어떤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가계입체를 줄인다고 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는 등 부처와 정책 사이의 조율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474 경제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연상하게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뭐 한 40분 정도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하죠. 네. 보도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용상으로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인데 두세 페이지 정도를 한 40분 걸쳐서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힘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좀 한 가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죠. 어떤 공약이었습니까? 경제 민주화요. 국민 행복 공약이었죠. 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야기하는 거, 글 써내는 것도 안 보면은, 예, 모르면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기리사님이 경제 민주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제 국민 행복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그 안에 크게 뭐 한 4가지 줄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제 민주화 있고, 창조 경제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민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그 연금 같은 이제 복지 이렇게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근데 그걸 이제 정권 출범하고 나서 작년 이제 그 4월 달에 처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성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부가 엉터리 좀 전망도 하고 엉터리 좀 잘못된 뭐 경제 정책들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정부가 빵꾸가 났다, 재정이.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성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5월 달인가, 그래서 이제 국민 행복 공약을 정말로 제대로 이제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공약 가계부라는 걸 발표를 했죠. 네, 공약 가계부요. 예. 예. 공약 가계부를 발표를 하고 그 공약 가계부를 이제 각 부처별로 어떻게 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그 실행 계획까지도 전부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된 지금 시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발표를 했는데 공약 가계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갔죠? 공약 가계부는 저희가 왜 사람들이 한동안 굉장히 돌아다녔잖아요. 다 펑크났다고. 네, 공약 가계부는 뭐 엿장사한테 뭐 이렇게 팔아먹었나요? 아유, 팔거리도 못 되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그 공약 가계부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공약 가계부를 완전히 취소한 거냐. 취소하고 이제 새로 뭐 공약 가계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좀 안 돼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그냥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 거냐. 아니면 공약 가계부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공약 가계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공약 가계부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어떤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맥락 속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서로 양립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딱 해놨다고 공약 가계부는 뻔것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정치적인 이렇게 슬로건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곧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작년 이제 여름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졌죠. 부정선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의 의혹 이제 관련해서 뭐 비서실장도 갈아치우고 검찰총장도 찍어내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공약 가계부를 전부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가계부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걸려버리니까 그걸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언론 보도에 제가 그 기억하기를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말을 얼핏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부정선거 뭐고 다 이렇게 포함해서 뭐 그런 걸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를 의식을 하고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 선거용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국가를 이렇게 경영한다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득이 있고 서로 간에 뭐 밥그릇 싸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나 국가 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발밑에서는 뭐 지금 이제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제 보도가 됐을 뿐이죠. 지금까지는 그게 감춰지거나 보도가 안 돼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못 느꼈을 뿐이지 이미 우리 연구소는 작년에 한계 가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 일가족 자살들이 이렇게 줄을 잇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보도가 됐을 뿐이죠, 이제. 그러니까 발밑에서는 지금 이제 그 많은 일반 그 국민들이 굉장히 그 벼랑 끝에 몰려서 한계적인 상황이 몰려가지고 낭떠러지 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국민 행복 공약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복지 강화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뒤집어 놓고 또 새삼스럽게 와서 공약 그 가계부는 뻥끗도 안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운다라는 게 과연 그 한 국가를 경영할 정치 세력인가, 정치 집단인가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뭐 역량 이런 문제도 포함돼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그런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이건 뭐 정치적으로 뭐 내가 진보고 보수고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뭐 지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 경제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여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삐끗해버리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갑니다. 방향을 잘못 들어버리니까 지난 10년 동안 잘못 들어서 와버리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벼랑 끝에 서버렸어요. 그리고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그 진보 정권도 있었고 보수 정권이 됐으면 이렇게 사기 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면 이렇게 하여튼 10년 동안 그렇게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내용이 어떻게 저쪽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뭐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관계없이 반복되면은 이제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이제 그걸 한번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아까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474 공약이죠. 747 공약이죠. 네. 747, 474. 예, 네. 뭐 474라는 게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있어서 2017년이면은 이 박근혜 정권 말기거든요. 네. 끝나는 때 근데 그때 잠재 성장률을 4%까지 올리겠다. 그게 4고 고용률 70% 그게 7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4만 불 그게 4고 474다 이거죠.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좀 옆길로 빠져나가지만 지금 이렇게 다 뒤틀려버린 게 결국에는 그 부정선거 의혹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 다 뒤틀려버린 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발뺌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약속하고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꿀뚝 같은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생겨났죠? 한나라당 아니다라고. 네, 이명박 씨하고는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같은 패거리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해서 생겨났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한나라당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새누리당이야라고 하고 생겨났. 근데 한나라당 사람이 다 새누리당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새누리당이나 분명히 이명박 씨 일당하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선거에서 대통령 되고 이렇게 총선에서도 이겼다 이거죠. 집권당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부정선거에서 그렇게 의혹이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다른 저 사람 이명박 일당이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니 빨리 이 청문회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해서 그걸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특검을 하고 하든 뭘 하든 해서 정리를 빨리 하고 넘어가서 국민 공약 가계부든 아니면 경제적 3개년 계획이든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선거 자체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일어난 거니까. 네. 그럼 이명박 씨 잡아다가
다그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확인하고 빨리 정리하고 가면 되잖아요. 네. 왜 안 하냐 이겁니다. 우리 저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해서 선거도 하고 대통령 되고 집권당도 됐는데 왜 결사적으로 특검이든 뭐든 다 이렇게 거부를 하냐 이거죠. 하면서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그 삶은 굉장히 그 한계적인 상황에 몰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말장난들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그리기식만 한다라고 그죠. 기재부 장관이 예전부터 하는 말이 경제는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 낙관적이다. 뭐 심리다 있다고 소리를 막 떠든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건 그 중독자죠.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봐야 되죠.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그렇죠. 낙관적으로 봐요. 환자를. 낙관적으로 봐요. 살 수 있어. 괜찮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아유,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해줍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그 낙관적이다 하는 것은 뭐라고 같죠? 믿습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474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474를 그러면 2017년 이제 임기 말까지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 방법을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네. 첫째가 이제 경제의 기초를 이제 좀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창조 경제를 하겠다. 세 번째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경제를 혁신하겠다라는 거죠. 예, 경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혁신하겠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내수와 수출을 균형 있게 하는 경제를 만들겠다. 이 3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하고 수출 균형을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474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 했는데 거기에 또 3가지를 내놨어요.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을 한다. 그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확충하겠다. 뭐 공공부문 개혁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그 공기업들이 특히 노조가 이렇게 도덕적 해이해가지고 막 월급도 많이 받고 많이 빼먹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공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낙하산. 그렇죠.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 거죠. 낙하산을 이렇게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을 공적 영역이라고 해서 공익성이라고 해서 공기업도 공공부문도 경영 효율성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 효율성을 이렇게 제대로 챙기고 따져야 되는데 모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공익성, 공공성을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그걸 다 무시를 해왔어요. 그다음에 공기업 관련해서 이제 그 이명박 그 정권 때 공기업을 완전히 해먹어 버렸죠. 그쪽으로 이제 빚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정리할 거냐가 더 이제 급한 과제죠. 그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겠죠. 근데 경제 민주화는 할 만큼 했다라고 안 한다라고. 그럼 시장경제 원칙을 뭘 어떻게 바로 세우냐 이거죠. 경제 민주화 할 만큼 뭘 했나요? 하여튼 뭐 말이 그러니까.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공익가계부에서 국민 기초연금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교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이제 뭐 영유아 보육 이렇게 무상 보육 뭐 이런 것들 다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냥 공약가계부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새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냐 이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는 공약가계부에서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한 것들 지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새삼스럽게 새롭게
사회 안정망 확충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거냐? 그럼 1년 동안은 꽝 쳤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제 혁신을 한다라는데 경제 혁신의 핵심이 이제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인터넷상에서 창조 경제 타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창조 경제 혁신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부끄럽네요. 창조 경제 타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창조 경제 타운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다가 각 광역 시도마다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걸 세우겠다 이거예요. 건물을 짓고 막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거 그 정부 관료들 왔다죠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뭔가 포장해가지고 꼭지를 만들면 정부 관료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밥그릇을 챙겨서 딱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주면 대통령이 몰라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21세기 지식 정보와 첨단 전문화된 글로벌화된 시대에 있어서 대통령이 무식하면 나라 경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당하거든요. 당해요. 이게 뭐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건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심지어는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뭐랬냐면은 테크노파크. 전국 각 시도마다 다 있어요.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산학협력사업.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각 부처마다 수도 없이 있어요. 막 중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한번 저희 연구소에 이제 그 총리실인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해왔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그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처별로 네. 160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느냐. 저희야 당연히 민간 컨설팅 회사니까 그 싱크탱크 기관이니까 돈만 주면 해준다 그랬죠. 네. 얼마냐 하니까는 한 개당 100만 원만 쳐도 얼마냐. 근데 한 사업을 1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이미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간판을 걸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또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여전히 퇴직 관료 각 그 지방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이제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저런 밀린 사람들이 가죠. 또 그거 만들어 놓으면 또 뭐가 뭐 합니까? 그냥 앉아서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산 따죠. 네. 예산 따죠. 그럼 그 예산 따갖고 뭐 하냐 이거. 그럼 또 중복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첫 해에 그 당시 이제 기획예산처라는 부처가 있었어요. 기획예산처 프로젝트를 이제 받아서 이런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혁신 사업들,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 사업에는 이런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장비 제공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첨단 고가 장비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대가지고 그런 첨단 장비를 사서 건물들을 이제 지어가지고 거기다 장비를 주면 뭐 중소기업이 됐든 벤처기업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이용하라 이런 거예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예. 그 다음에 대학도 이렇게 산학연 협력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대학마다 또 이제 그런 첨단 실험 장비를 막 사줬어요. 네. 전부 다. 2003년에 제가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대부분의 이런 이제 이른바 혁신,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 사업이나 혁신 사업 하는 이런 이른바 지금 말하는 창조 경제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그 강원도를 갔습니다. 춘천에를. 강원도 당시에 이제 춘천이 그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사업을 한다라고 예산을 이제 땄어요. 그럼 그런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건물을 때려치워요. 예, 저 춘천 있을 때 한참 그 난리가 났었어요. 건물 지어요. 무조건 하고 건물 지어요. 근데 이제 예를 제가 드는 건 춘천만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들여와요. 근데 어떤 장비를 들일
건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네. 춘천에 아무리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특화 사업을 한다라고 한들 춘천에 그것만 합니까? 무슨 막 죽순으로 막 하는 거예요. 다 애니메이션도 하고 바이오도 한다라고 어떤 의료 장비도 한다라고 원주 뭐 이렇게 의료 장비도 한다라고 뭣도 한다라고 우리도 무슨 IT 첨단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강원도에 꼭 뭐 그 애니메이션을 하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첨단 장비를 사는데 누구한테 장단을 맞추냐 이겁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 몇 개 있지도 않는데. 그 저희도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춘천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이런 바이오 식으로. 산업 한다. 그럼 바이오 산업도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초점을 놔서 어떤 장비를 드릴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관련 장비를 드리면은 기계 만드는 기업은 전혀 못 쓰잖아요. 네. 뭐 의료 장비하는 쪽도 못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의료 장비하는 쪽에다 맞춰서 또 장비를 드리면 애니메이션이나 바이오 쪽은 또 전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무슨 예산 빨리 따가지고 빨리 이렇게 왜 질리겠습니까? 네. 왜 막 질러댈까요? 건물 짓고 장비 막 사재 끼고 하나 왜 질릴까요? 일단 보여주기식 무슨 행정이 나와야 되니까. 뒷돈. 예. 뒷돈. 예. 어머, 전 너무 순수해서. 예. 엄마 그 뒷돈이 뭔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장비를 산다고 장비를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비를 샀는데 정작 필요 없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건물을 2층짜리 3층짜리 지었어요. 예. 장비를 샀는데 장비가 현관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걸 설마 계산 안 하고 장비를 샀을까요? 아니, 어떤 장비를 살 줄을 모르고 건물을 먼저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참 부끄러워서. 이게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 맞습니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러니까 건물 현관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비들이 굉장히 그 무게가 있거든요. 하중은 못 이겨요. 2층, 3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첫째는 2층, 3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안 맞아요.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럴 때 우프다라고 얘기를 하죠. 웃고 있지만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프네요. 그다음에 예.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전국 그런 이제 그 산학의 협력 사업에서 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대학들을 다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다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장비 가동률, 사용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사용은 좀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가 첨단 장비를 제일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첨단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런 이른바 이제 우리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려면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 비싸서 못 사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이렇게 막 사주자. 그리고 뭔 사업만 한다라 그런 뭐 했던 혁신 뭐 사업이다 창조 뭐 이런 사업이다 그런 뭐 기술 개발이다 말만 나오면은 무조건 기계 사는 거예요. 기계부터 일단. 네, 무조건 건물 때려짓고 기계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첨단 장비 수입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제 뭐 인류대학이 명문대학이죠. 가서 봤더니 근데 전자공학과 교수가 자기가 필요해서 뭐냐면 이제 교수들이 지금 어떠냐면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실적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연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장비를 사는데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느냐면 대학 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산학의 협력 사업 관점에서 가장 범용성이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네. 상당수가 자기 연구 논문 쓰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를 그러면은 그렇게 장비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밖에 못 쓰는 건가요? 자기밖에 못 쓰는 게 자기도 안 써요. 아니요, 자기 연구 논문 쓰려고 필요하다면서요. 연구 논문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장비를 안 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장비 가동률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고가 장비를 사다가 평균 1년에 평균 장비 사용률이 30%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사가지고 딱 1시간 써본 게 10%가 됐어요. 10%나 됐어요. 1시간 쓴 게. 뭐 1시간은 뭐 때문에 썼냐? 돌아가는 거 안 되는 거 처음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고 안 쓴 거예요. 그 비싼 장비를요? 네.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우. 모르는 거죠.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관련 나리들이 이런 거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 인사적체는 심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어떻게 쓰든지 자리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말은 계속 중복 사업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지 저런지를 몰라요. 이거 꼭지가 대통령, 야 우리 경제혁신 그래서 뭔가 하나 내야 돼. 이렇게 평점이 가장 나쁜 이렇게 그 장관이 쪼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 고개 팍 숙이고 와서 받아 적어 와가지고 이제 부처회에서 국가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만들어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이 사람, 정부 관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창조경제타운에서 온라인 만들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물 짓고 기계장비 산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사업한다라고 예산 낭비하고 뭐 이런 짓을 또 되풀이 한다. 그거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센터 못 뭘 짓게. 어떻게 막아요? 어떡해요? 못 막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수하고 수출 균형을 잡는 그런 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뭐라고 했냐면 내수가 부진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수가 왜 부진할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통령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전월세 값이 너무 올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 담화문에다가.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전월세 값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소비할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가계부채를 줄이고 전월세 값을 안정시켜야만 내수가 산다라고. 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이냐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를 줄여야 내수가 산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 줄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우냐 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4%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연간 연봉이나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계가 있다라고 하면 빚이 5천만 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64%에 그걸 이제 임기 말까지 159%로 줄이겠다 이거예요. 뭐 그거든요.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비해서 5%는 좀 덜 늘어나게 억제하겠다 이런 정도 네. 이야기다 이겁니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동네 애들 데리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발표하면 누가 안 읽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이제 이 관료들이 아주 악질적이죠. 그다음에 전세 대란, 전월세 값이 비싸서 내수 소비가 죽고 소비할 여력이 없었던 죽은 이것도 전세 대란 하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첫 번째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공공임대를 해야 하는데 원래 공공임대를 이제 하면은 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기 힘든 행복주택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20만 원 짓는다 그랬다가 네. 이제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약 가격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거 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공공임대를 어떻게 하니까 민간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그 증권시장에 하면 부동산 관련 이제 투자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들한테 투자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투자하면은 니네들 투자하면은 임대주택 사업에다 투자하면 세금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좀 혜택 줄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월세 내는 거 월세액의 10%를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해줄게. 이런
그게 완전히 장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장난인지 뭔지를 대통령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줄줄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무식하고 모르면 나라 경제, 나라 운영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수 수출 이렇게 균형 잡힌 경제를 하겠다는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가 이제 내수 기반을 늘린다. 네. 두 번째가 뭐냐 투자 여건을 확대를 하겠다. 해놓고 나온 게 이제 투자 여건을 어떻게 하냐.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들이는 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규제를 풀겠다라고 해요. 규제 푸는 건 돈 안 드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뭘 규제를 푼다라고 했을까요? 경제 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세우겠습니다. 원격 의료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관인 게 농지, 산지 이제 입지 규제를 다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부분 풀겠다는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도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농지은행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농업이 경쟁력이 없고, 예, 뭐 이렇게 그 논밭 다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훨씬 더 좋은데 농지은행 세워서 네.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추춤했다가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랬다가 어차피 그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자체나 뭐 이런 데들이 가서 막 때려치고 막 이렇게 신도시 만드네 뭐 하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 농지은행이다 뭐다 이렇게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 나온 이렇게 해놓은 게 그걸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유통, 관광 규제를 안 하겠다. 이게 뭘까요? 유통 같으면은 이제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것들을 확 풀어주겠다는 뭐 이런 말이 얘는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가해졌었던 부분까지도 이제는 다 풀어주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관광은 뭘까요? 예. 관광이요? 계속 바람 잡고 있는 게 카지노죠. 네,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 무슨 그 많은 분들이나 언론분 쪽에 계신 분들이나 무슨 경제 뭐 전문가나 뭐니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내수 수출 균형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게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아까 474에서 70 있었잖아요. 네, 고용률 70% 달성이요.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게 뭐라고 해놨냐면 청년들 일자리가 심각해서 청년들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도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해서 직장을 그만둔다 이거예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50만 개하고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면 그 외국인 노동자를 막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실업자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80만 명이 안 돼요. 실업자가 80만 명이 안 되는데 청년 일자리 50만 개에다가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하면 200만 개가 되면은 130만 개의 일자리는 누가 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요.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늘린다라는 것은 어디선가 저쪽 반대편에서는 50만 명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50만 명의 일자리를 잃고 한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5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위에 올리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 뭘 말하죠? 알바를 말하죠. 비정규직이죠. 그 시간제 일자리. 예.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 150만 개도 그런 거죠. 알바를 말하죠. 예,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임시직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앞으로 4, 5년 임기 내에 국가를 경영하겠다 또는 나라 경제를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뭐 창조 경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목표의 과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목표의 과제라고 내놓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재밌는 게 기재부 사이트에 가니까 외신들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거를 이렇게 막
그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베 그 정부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신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 시간 관계상 그거 관련해서 마지막 걸 이렇게 한번 마지막 해보죠. 거요. 네. 그 공공부문의 부채 얘기죠. 네. 그 2012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부채가 821조 원이 넘는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신 국제 지침에 따라서 산출한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정부 발표기 때문에 그대로 네. 믿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일반 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821.1조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 정부 부채는 504.6조 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9.2조 원, 내부 거래로 제거되는 부채가 72.8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공 부분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 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은 게 뭐였냐면 IMF에서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인증서를 보내왔다. 사인을 해와서 보내왔다. IMF에서 이렇게. 이 정부 부채가 이제 821조 원이다. 실제로는 IMF가 그걸 인증한다라고 이렇게 인증서를 보내왔다라고 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언론사 경제부 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그 별도 보도자료 내서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코미디죠. 원래 IMF가 이런 거 인증해주는 기관인가요? 뭐 인증해주는 기관은 아니죠. 근데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기관이죠. 네, 예, 지금이 오늘이 그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14년 3월 5일이요. 네. 근데 왜 2012년 기준으로 하죠?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네, 그러네요. 첫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정부 1년 동안에 빚이 얼마 늘었는가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죠.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 네. 왜 2012년 이명박 정권 말로 딱 잘라서 821조라고 그랬냐 이거야. 아까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나 보다. 그쵸, 지난 한 해가.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보통 이런 통계 발표될 때 1, 2년 전 걸로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안 한 거죠. 네, 이제 지금 발표한 것은 이제 공적 채무죠. 정부하고 공기업들 채무를 다 합친 거죠. 합친 건데. 예컨대 미국 같으면은 정부 채무를 이렇게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아세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발표할까요? 아니면은 분기별로 할까요, 혹시? 분기에 한 번씩? 네. 그보다는 좀 더 해요. 진짜요? 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짧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설마. 진짜요? 매일 해요, 매일. 미국은 매일 해요. 에이, 소장님, 그게요,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매일 합니까? 하여튼 미국은 매일 해요. 일본은 언제 어떻게 얼마 만에 할까요? 일본은 그래도 미국만큼은 안 될 것 같고 우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일 것 같아서 일본은 진짜 분기별로 한 번. 일본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매월마다 한 번씩 내죠.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재정 통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저희 경제 시평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다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만술이죠. 사기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정부하고 이제 공기업들의 세무가 821조 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그게 왜 이제 그 수치상으로는 뭐 한 1000조가 넘는데 822조밖에 안 되냐. 아까도 잠깐 이야기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기를 예를 들어서 주택기금이 이제 그 LH 공사에 주택기금이 이제 빚을 100조 원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조 원 빚을 내 가지고
전체 이제 그 빚은 얼마가 있죠? 주택기금이 빚을 100조 원을 냈으면은 100조 원 있죠. 네. 그 100조 원 중에 30조 원을 이제 LH공사한테 빌려줬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LH공사에는 빚이 30조 원이고 현금이 30조 원 있겠죠. 네. 이제 주택기금하고 LH공사를 합치면 빚이 전부 얼마가 되죠? 100조 원. 130조. 아, 130조. 네. 숫자상으로는 130조가 되죠. 그렇죠. 예. 실제로는 얼마죠? 실제로는 100조. 100조죠. 네. 주택 그 기금이 낸 100조 그것이 그렇죠. 돈인 것뿐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 30조 원은 말하자면 서로 내부 간에 주고받은 거니까 이건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이에요. 정부의 주장은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일견 그럴듯하죠. 네. 예. 왜냐하면 토탈 봤을 때는 100조니까. 예. 네.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 계산한 걸 빼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하고 지방 정부가 발행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현 시점에서 딱 잘라서 봤을 때 발행 잔액이 있고 공기업들이 발행한 공기업채 공채들 발행 잔액들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발행 잔액들을 보면은 이 두 발행 잔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발행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돌고 있어요. 이게 1,100조 원이에요. 그러면 LH공사가 예를 들어서 LH공사채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주택기금이 100조 원은 빚을 내가지고 30조 원을 LH공사한테 빌려주는데 어떻게 빌려줬냐면은 LH공사가 발행한 LH공사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예. 줬다라면 30조 원은 중복 계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주택기금이 LH공사가 발행한 그 LH공사채 30조 원을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빚을 준 거죠? LH공사가 예컨대 시장에서 LH공사채를 뭐 100조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냥 별도로 100조를 발행한 거예요. 별도로 내부 거래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기금 100조, LH공사 100조에서 200조. 예. 그러니까 주택기금은 이제 정부 기금에 들어가니까 정부 빚 100조, LH공사 공기업 100조에서 200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발행된 정부 채무하고 정부 채권하고 공기업들이 발행한 공기업채하고 해서 그 발행 잔고가 1,100조 원에 달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발행한 그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미 작년에도 이거 한번 했었죠. 네. 작년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작년 연말 경제 세미나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 정부하고 공기업체가 늘었다고 그랬죠? 작년에 90 몇 조? 네, 90조 원 정도 늘었다고 그랬죠. 작년 10월, 11월, 12월 연무렵 때. 근데 지금 이제 3월 초죠. 네. 네. 지금 3월 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부 국채하고 공기업채를 다 합친 그 발행 잔액이 얼마 늘었냐면은 112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90조에서 지금 더 늘은 거죠. 더 늘은 거죠. 22조가 더 늘은 거예요. 불과 두세 달 사이에. 22조가 더 늘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같은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 할수록 뒤에서 이렇게 빚이 폭증한다 이겁니다. 빚이 폭증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제로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희 경제 시평에서 단신에서도 이미 지난주인가 나갔는데 정부가 그 채무를 보증선 것은 다 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정부가 채무를 보증서 주는 게 보증기금. 예, 기금들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 준 금액이 75조 원, 80조 원에 달합니다. 그 두 개 기금이. 근데 보증을 서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증을 서주냐? 정부가 거기에다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한 8조 원 정도 출자를 했어요. 기술보증은 한 3조 원 정도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10조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80조 원 가까이를 빚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럼 빚보증 서준 건 빚이 아닙니까? 빚이죠. 빚이죠. 네. 이건 또 정부 채무 계산에 다 빠져 있어요. 일본 정부는 정부 채무 계산할 때 이런 정부가 그 보증을 선 빚 보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실제로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라를 잘 경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빚이 얼마고 이렇게 IMF가 인증을 해주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못하고 외신 기자에서 짜증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옆에서 이거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대통령이 다 최종적으로 손봤습니다라고 누가 옆에서 코멘트 해주고 나라 말아먹죠. 예.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한, 저희가 무슨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슬로건 경제 운영, 슬로건식의 어떤 정책 운영은 뒤에서는 빚이 폭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보도를 안 해야 할 뿐이지 힘없는 사람들부터 번호 타기식으로 벼랑 끝에 몰려서 다 떨어지고 있죠. 그게 보도가 되면 이제 조금 시끄럽죠. 시끄러우면 또 덮어버려요. 보도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가족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그걸 툭 까놓고 그걸 막으려고 방지하려고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추고 덮고 해가지고 시시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슬로건 어떤 그 정치적인 쇼를 하냐 이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또 하죠.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뒷목 잡으시면서 분노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는 매일 발표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분기에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드는 생각이 설사 그렇게 발표한들 과연 그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그 문제부터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발표 횟수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이거 산 넘어 산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저희 또 뒷목 잡는 얘기들 기다리고 있나요? 하여튼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